안녕하세요. 유튜브 학당의 류선생입니다. 오늘은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교과서 적용학습 인문예술 3강, 포토리얼리즘 본문 분석 및 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르네상스 이후 수백 년 동안 서양 미술에서는 회화를 자연에 비추는 거울에 비유하며 사실적 재현을 회화의 근본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수업을 이제 여러 번 듣는 학생이라면 아시겠지만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데 4개의 접속사는 반드시 세모로 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대조나 전환의 접속사가 나올 경우에는 이 앞부분에 비해서 뒷부분이 출제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1문단을 먼저 읽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 1문단의 구조를 잡아드려 보자면은 그러나가 2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나의 앞쪽에 나오는 어떤 회화의 흐름을 A라고 한다면 첫 번째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회화의 흐름을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이 특징은 반대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회화의 특징이 A-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수백 년 동안 서양 미술에서는 회화를 자연을 비추는 거울에 비유하며 사실적 재현을 회화의 근본으로 간주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회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글의 핵심 대상, 글의 서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A라고 하는 집단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연을 비추는 거울로 보았다. 그 다음에 사실적 재현을 회화의 근본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들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어떤 시대적 흐름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이후에 혹시 연도라든가 시대의 변화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잡고 가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랬을 때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1920년대, 30년대, 1950년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6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서술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잡고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서술상의 특징 또는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또는 시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잡아두시면 훨씬 좋겠다 라고 하는 거 먼저 메모하고 가시면 됩니다. 또 그러나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조적인 특징, 대조라고 하는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잡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나 19세기 들어 카메라가 등장하고 사진의 재현 능력이 회화를 압도하게 되면서 회화의 목적도 모사, 재현을 넘어서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것으로 재설정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변화의 계기가 무엇이냐? 변화의 계기를 표시해보자면 카메라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변화의 계기 첫 번째가 되고요. 이 카메라의 등장이 사진의 재현 능력이 회화를 압도하게 되면서 회화가 다른 방향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모사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부분에 앞의 집단, A 집단의 특징이 될 거고요. 여기 나오는 두 번째,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 두 번째, B라고 하는 집단의 특징일 것이다 라고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 읽어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통한 주관성의 표현이 강조되면서 인간의 시각적 경험을 통한 주관성의 표현이 강조되었다. 주관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반대되는 표현이 있죠. 객관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이렇게 객관성으로 바꾸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실 수 있을 거고요. 물체의 형태 재현을 중시하는 구상회화가 태세약하고 그럼 여기에서 물체의 형태 재현을 중시하는 구상회화가 이 앞부분에 나오는 A집단의 특징일 것이다 라고 다시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죠. 추상회화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게 두 번째 B집단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모더니즘 예술로 분류되는 1920년대, 1930년대의 초현실주의, 그 다음 1950년대 팝아트 역시 실물과 똑같게 그리는 정교한 기법의 구상회화를 극복해낸 실천적 미술운동으로 평가되면서 각광을 받았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은 앞부분에 나왔던 추상회화라고 하는 집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더니즘 예술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나가 한 번 나오고 이 두 개의 집단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하다라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두 개의 집단이 추상회화와 모더니즘 예술을 완전히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가 있다면 이 아래쪽에 추상회화와
모더니즘 예술이라고 또 계속 따로 언급을 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신이나 다른 문제에서 이것을 변형을 했었을 때 이 두 집단을 완전히 동일하게 봐서 하나의 집단, 모더니즘 예술의 어떤 특징을 추상회화와 엮어서 주어는 추상회화이면서 모더니즘 예술의 특징을 언급하거나요. 아니면은 추상회화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모더니즘 예술이라는 것을 주어로 활용하게 되면은 틀린 선택지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요것은 다른 것이다. 흐름은 비슷하지만 약간 분리는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라고 이제 두 번째 그러나가 나오게 되죠.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도 정작 회화를 감상하는 대중은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회화나 모더니즘 예술보다 정교하게 대상을 묘사해내는 구상회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 등장을 하느냐? 대중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봐두셔야 되고요. 일부 작가들도 추상회화는 작가들의 사유놀이에 불과하다며 구상회화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대중뿐만 아니라 일부 작가들도 뭔가 반대하는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두 집단의 반대 경향을 봐두셔야 됩니다.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하는 포토리얼리즘은 사진을 바탕으로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해내고자 하는 예술 경향으로 구상회화에 대한 지향을 보여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특징, 사진을 바탕으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세 번째 특징, 구상회화에 대한 지향이 있다. 그게 누가 한 것이냐? 포토리얼리즘이 한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언급이 된 것이 포토리얼리즘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이 된 것이 포토리얼리즘이기 때문에 이 글은 앞으로 누구 중심으로 서술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글은 누구 중심이다? 포토리얼리즘, 리얼리즘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는 글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예측을 하면서 글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 부분은 3문제 정도 출제 가능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A집단, B집단, 그 다음 A-집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 문제 출제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단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이 문단입니다. 포토리얼리즘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자, 사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해줬고요. 인상주의자 모네가 나는 눈일 뿐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많은 예술가들이 인간의 눈에 의존하여 작품을 완성하는데 그러나죠.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카메라의 눈에 의존하여 작품을 완성하였다. 그럼 카메라의 눈에 의존한다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디에서 언급을 해줄 것이냐? 이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서술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프로젝터로 이미지를 캔버스에 직접 투사하여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프로젝터로 투사해서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카메라의 눈에 의존해서 작품을 완성하는 예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포토리얼리스트들은 클로즈업이라는 사진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특정 기법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되고요. 이를 통해 일상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물체의 특성을 탐구하도록 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하였다. 보시면은 이러한 클로즈업 기법 또는 포토리얼리스트들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죠. 보통은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면은 문제에서 걸러낼 수 있는 선택지를 걸러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메모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셨으면 합니다. 자동차, 껌, 판매기, 구두와 같은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의 물성에 대해 분석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면은 이 소재, 평범한 소재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서술상의 특징이 나오고 있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미국의 화가이자 사진작가인 클로스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술상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특정 작가를 언급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겠죠.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머리카락 모공, 솜털, 미세한 주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요. 사람의 얼굴을 낯선 세계의 사물처럼 묘사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낯선이라고 하는 단어도 포토리얼리즘의 핵심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그린 그림을 초상화가 아니라 머리라고 부르고
사진을 한 편의 시처럼 신비로움을 자극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어로 나오는 선택지가 있다? 그럼 반드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낯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머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럼 주어는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 클로스여야 된다. 그 다음에 한 편의 시처럼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럼 누구랑 엮여야 된다? 클로스와 엮여야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묶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 구성이 이루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겠죠. 그러면 3문단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사진을 이용해 그리는 그림이 과연 예술작품이냐는 반문에 대해 리얼리즘의 완성은 인간의 몫이라는 답을 내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어떤 언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이용해 그리는 그림이 과연 예술작품이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에 대해서 나온다? 포토리얼리즘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문단, 4문단은 엮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문단에서는 어떤 평가, 반문, 어떤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맞받아쳤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4문단에서는 이 포토리얼리즘의 의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문단과 4문단은 좀 엮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리얼리즘의 완성은 무엇이다? 인간의 몫이다 라는 답을 내놓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화가가 사진을 참고한다 할지라도 회화의 이 부분이 되겠죠. 회화의 선, 공간, 움직임 등에 대한 분석과 표현은 화가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며 화가의 창조적 능력에 좌우된다는 것.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반드시 그림에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화가의 경험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화가의 창조적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토리얼리즘은 완전히 사진이랑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누구의 입장이 들어가야 된다? 화가, 작가의 입장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포토리얼리스트인 블랙웰은 나는 사진작가가 아니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에스테스는 그림을 그릴 때 가보지 않은 장소를 찍은 사진은 결코 이용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포토리얼리스트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이 반드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선택지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였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변형을 가하여 현실을 재구성한 작품을 완성하였다. 그래서 변형을 가하여 현실을 재구성한 작품을 완성하였다라고 하는 부분도 출제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에스테스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블랙웰이라고 하는 작가와 에스테스라고 하는 작가를 반드시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 구분을 해 두셔야 되냐면요. 블랙웰은 딱 한 번 언급이 되었다. 선택지 하나짜리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진작가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 이 부분에서 선택지 하나짜리 작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에스테스는 지금 여기에서 추가로도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웰과 에스테스를 비교해 보면은 에스테스가 훨씬 더 출제 확률이 높고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여러 개 구성될 수 있는 작가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통 회화의 리얼리즘에서 추구하였던 원근법을 활용하였지만 자, 원근법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처음 나오죠. 그래서 원근법이라는 단어가 선택지에 나왔다? 그럼 블랙웰이랑 연결해서도 안 되고 그 앞에 나왔던 클로스랑 연결해서도 안 되고 에스테스랑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각도를 달리해 다른 것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명을 달리했다라고 만약에 선택지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면 틀린 선택지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문제를 낼까? 내신에서는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각도를 달리해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동시에 참조하여 다시 점적인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제가 잘못 읽었네요. 다시점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라고 읽어야 돼요. 다시점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회화의 비현실적인 세상을 표현했다. 인간의 시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장면까지 한 화폭에 담아내 평범한 일상을 새롭고 특별한 장면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 것. 이게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포토리얼리즘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구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문단 읽어보시겠습니다.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카메라나 프로젝터 같은 기술 장비를 회화에 도입하였지만 그들이 과학기술 문명이나 현대산업사회를 찬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에 기술 장비를 도입했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이 기술에 대한 긍정, 과학사회에 대한 긍정 이런 부분이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은 100% 거의 선택지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글은 그렇게 복잡한 글이 아니거든요. 엄청 복잡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거의 모든 정보가 선택지화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포토리얼리즘 작품을 통해 도시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문명화된 사회 속을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포토리얼리스트들은 도시와 사회의 모습을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차원이라고 언급이 되면서 긍정을 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선택지가 언급돼 있으면 100%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와 사람들의 일상적 모습에만 관심을 두었다. 만 이런 거 나와 있죠. 100%. 대중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주목하여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것인데 포토리얼리즘에 의해 일상적인 순간과 장면들이 기념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기념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이 단어, 이 표현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바로 다음 문장에서 설명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기념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것은 기록으로서 오래도록 현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포토리얼리즘은 사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일상을 정지된 시간 속에서 영원히 현존하게 함으로써 평범한 삶이 지니는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가 나오느냐? 서술상의 특징 5번째입니다. 뭐냐면 포토리얼리즘의 의의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앞문단에서는 포토리얼리즘에 대한 반박 부분이 나와서 그것을 맞받아치는 부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온전히 포토리얼리즘의 의의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다음 장에서 저라면 만약에 어떻게 출제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문제 해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판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EBS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EBS는 지금 1, 2, 3, 4번 문제를 전체 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디에서 두드러지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요. 기역부터 미음을 어디에 표시를 해놨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노랗게 표시하는 부분이 기역에서 미음을 표시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1문단부터 3문단까지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전체 문단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오답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머릿속에 글을 전체를 넣고 있지 않는 한 효과적으로 메모를 하고 있지 않은 한 이 문제를 풀 때 그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읽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글은 굉장히 단순한데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전체 글에 흩뿌려 놓음으로써 글을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내는 방식은 실제로 오답률을 높이는 데에는 조금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 전체 구조라든가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읽게 만드는 데는 불필요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EBS에서 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글을 좀 끊어서 출제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보았는데요. 이 글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포토리얼리즘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토리얼리즘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 문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문단, 4문단을 묶어서 포토리얼리즘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부분으로 이렇게 묶어서 글을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실제로 이제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은 서술상의 특징, 서술, 표현의 특징, 을 한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EBS에서는 지금 서술 표현의 특징을 한 문제도 출제하지 않고 내용 문제를 네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 글에서 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다 갖다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반복되는 선택지가 반복되는 느낌도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을 약간 버리고 서술 표현상의 특징 문제를 한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 배경. 이 포토리얼리즘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 문제를 한 문제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내용상의 어떤 구분을 버리고 2문단, 3문단을 묶어서 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왜 이렇게 묶었냐면은 2문단, 3문단에 작가가 3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토리얼리스트들의 어떤 설명 부분을 문제로 한 문제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포토리얼리즘에 대한 어떤 평가 부분을 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문제로 구성하는 변형 문제를 출제를 해 놓았어요. 이 변형 문제는 블로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좀 공부를 하실 생각이라면은 아래에 나와 있는 블로그 클릭하셔서 문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해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팝아트는 대상의 재현을 중시하는 회화의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구상회화의 한 부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구상회화가 A고요.
추상회화가 B였어요. 그 다음에 포토리얼리스트들이 A-의 측면이었죠. 이렇게 해본다면은 파바트는 B에 해당하는 부류였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다라는 것을 바로 걷어낼 수가 있죠.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인상주의자를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모네의 대사에서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인간의 상상력에 의존하여 작품을 창작한다가 아니라 인간의 눈에 의존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틀린 부분이고요.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정치적 활동을 위해라고 나있는데 아까 뭐였죠? 사회정치 원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주목한 포토리얼리즘 작품은 일상성을 기념비적인 성격으로 승화시켰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되게 독특한 표현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기념비적인 성격. 그럼 여러분들 문제 내는 스킬을 좀 보시려면은 이 기념비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문제에 사용이 되었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 구성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4번이에요. 틀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포토리얼리스트들은 작가들이 개인적 경험이나 정서를 반영하여 작품을 구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긍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부분. 그래서 1번 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를 하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체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잘 푸시려면은 그 전체에서 포토리얼리스트들의 핵심 표현과 그 다음에 구상주의의 핵심 표현, 그 다음에 추상주의의 핵심 표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핵심 표현들의 정리를 좀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겠다. 또 이제 좀 자세히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표현들은 뭐냐면은 여기서 작가가 3명이 나와요. 클로스와 그 다음에 블랙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에스테스가 나오는데요. 선택지 구성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클로스 뒤에 나오는 표현이 있을 것이고 블랙웰 뒤에 나오는 표현이 있을 것이고 에스테스 뒤에 나오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클로스를 A, 블랙웰을 B, 에스테스를 C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표현을 A-, B-, C-라고 해보면은 선택지 구성은 항상 A 플러스 B-, 뭐 A 플러스 C-, 그 다음에 A 플러스 A-, 그 다음에 B 플러스 A-, 그 다음에 C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고 지금 얘를 걸을 수 있는지 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지 구성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시다면 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기억한 다음에 6분 안에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글 읽고 문제 푸는 데까지 6분이죠. 6분 안에 비문학 지문 하나를 끝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읽어나가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이제 혹시 헷갈리실까봐 기억에서 미음은 가져온 상황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은 감상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에 대한 일부 예술가들의 회의를 보여준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맞는 얘기. 니은은 신체의 일부를 물체로 인식하고 그 특성을 탐구하고자 하였음을 말해준다. 신체를 물체로 인식하는 누구의 입장? 이게 아까 나왔던 클로스의 입장이죠. 그래서 클로스는 여기에서 이미 사용을 했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맞는 얘기. 디귿은 사진이 일상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물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자, 신비로움 나오고 있고요. 클로스가 여기서 다 사용이 되었죠. 그럼 다른 문제에서는 클로스가 사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는 블랙웰이나 에스테스만 이제 언급을 할 수 있는데 이미 블랙웰은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문제에서는 블랙웰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고 5번은 회화에 비해 사진이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다. 그런데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냐 아니냐는 그래서도 언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5번이다 라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보실게요. 3번과 4번 문제는 추가 자료를 활용한 문제인데요. 한 문제는 굉장히 잘 낸 문제고 한 문제는 좀 잘 못 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방금 제가 언급해드렸다시피 추가 자료를 활용한 2개의 문제가 앞으로 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3번 문제는 만약에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는 문제를 낼 것이다 라고 한다면 3번 문제처럼은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기의 내용을 그래도 읽어야 되는 순간이 오기는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4번 문제는 사실은 보기를 안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을 하면은 3번 문제도 실제로는 안 읽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선택지 먼저 읽어볼게요. 플라톤의 시각에서, 보드리아르의 시각에서, 앞으로 보라고 할게요. 보의 시각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플라톤 2개, 보 3개죠. 그래서 플라톤에 대한 정보가 조금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와 완벽하게 똑같이 그려진 회화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이퍼리얼리티를 지니는 포토리얼리즘 작품은 세계의 원형을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보시면은 포토리얼리즘의 가치는 무엇이었죠? 일상성의 주목이에요. 일상성을 주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글이랑 이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내가 나중에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포토리얼리즘 작품은 사진이 재현한 대상을 다시 재현한 파생실제. 파생실제라는 새로운 단어는 어디서 봐야 된다? 이 위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고 이를 재현한 그림을 사진과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원본으로서의 가치. 그 다음에 포토리얼리스트들이 프로젝터로 사진의 이미지를 캔버스에 직접 투사하는 작업은 시뮬라시옹. 얘도 이제 위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보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럼 위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는 시뮬라르크와 시뮬라시옹에서 실제와 똑같이 그려진 회화는 원본의 복제물인 시뮬라르크. 시뮬라르크는 파생실제. 여기서 나오죠. 실제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의 사실성, 즉 하이퍼 리얼리티를 가진다. 이때 실제가 파생실제로 전환되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시뮬라시옹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뮬라르크는 뭐다? 파생실제라고 한 대상이고 작업은 시뮬라시옹이라고 한다. 시뮬라르크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플라톤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플라톤으로 넘어가는 거죠. 시뮬라르크를 실제하지 않는 것, 가상의 것으로 보았다. 플라톤은 현실을 세계의 원형인 이데아의 복제물이고 회화는 그 현실을 다시 복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은 세계의 원형인 이데아를 변형한 것, 그 다음에 회화는 그 현실을 다시 복제한 것. 의미가 없다. 부정적으로 본 거죠. 플라톤의 시각과 달리 보들리아르는 현대에는 시뮬라르크가 독립적인 정체성을 갖춘 개체, 즉 또 다른 실제이자 원본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은 플라톤은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토리얼리즘에. 그런데 달리라고 하였지 긍정적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다. 누구는 보는 이라고 본다면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답은 2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치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위에 것을 보시면 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는 제가 지금 이 보기를 안 읽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한번 선택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1번 기술 장비를 활용하여 스케치를 함으로써 빌딩 앞에 전경을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이군. 기술 장비를 활용한다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특징적인 정보는 정보 하나당 선택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 3에서 활용을 했으면은 여기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선택지 우선 끝까지 쭉 읽어볼게요. 2번 빌딩 앞의 도로의 모습을 통해 이 작품이 각도를 달리하여 찍은 사진들을 동시에 활용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겠군. 이 작품들이 활용한 것. 인간의 시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장면을 한 화폭에 담아냈다는 점에서 현실을 재구성하여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일상의 풍경을 정교하게 담아내는데 집중하기 위해 실존하는 장소를 그려낸 것이겠군. 일상의 도시 공간을 그대로 모사하지 않고 변형하여 모사함으로써 일상의 풍경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군. 그래서 이제 평가 부분을 활용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4번이랑 5번이 약간 모순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대로 모사하지 않고 변형하여 모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주관성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주관성을 배제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아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3문단에서 거의 똑같이 그린 거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그 반박으로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작가들의 창작성이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읽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 자료를 활용할 경우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먼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애들을 먼저 걷어낸 다음에 그 몇 개 걸러낸 애들 중에서 좀 비교를 해 나가셔야 되고 운이 좋으면 이런 식으로 모순된 애들을 찾아내거나 혹은 글 내용이랑 완전히 다른 내용을 찾아서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해 드렸지만 변형 문제가 블로그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에 가셔서 변형 문제와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메모한 것을 조금 더 간략하게 좀 더 정리를 해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까지 참고를 하시면 훨씬 더 공부를 깊이 있게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류토박당의 류선생이었습니다.